자기 이익이 중요한 사람, 그건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기의 이익만 중요한 사람, 이걸 봐야 돼요. 두 번째, 소시오패스의 또 다른 측면인 아주 위험한 소시오패스. 문제는 한번 작동을 하면 아주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많이 듣는 예 중에 여성이 살해당했다면 정말 괴한한테 살해당하겠느냐? 아니다. 전남친 혹은 전남편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남성 역시 모르는 사람에게 살해당한 일 훨씬 더 우리가 충격적인 뉴스가 되겠지만 대부분 아는 사람과 사소하게 화나 아니면 원망이 누적되면서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소시오패스가 바로 사이코패스 같은 아주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해치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단 늘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심지어는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기억들 때문에 바로 이런 이야기들에 우리가 주의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본질적으로는 나를 조종하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착취하는 거고 나로 하여금 다른 데 못 도망가게 가둬놓는 거죠. 그러면 왜 가둬놓을까요? 그렇게 자기 이익이 중요한 사람, 그건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기의 이익만 중요한 사람, 여기서부터 문제는 출발하겠죠. 그래서 자기 이익에 되게 민감한 사람이다, 이건 그렇게까지 소시오패스의 특징이 아니에요. 남의 손해에 얼마나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냐,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입는 피해, 남들이 입는 손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절 관심이 없다, 조금도 연민이 없다, 되게 중요하죠. 두 번째, 소시오패스의 또 다른 측면인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자, 그렇다면 그 의도가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뭘 원하는가에 대해서 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죠. 우리는 살면서 한두 번쯤은 요렇게 해야 내가 편하니까 회의를 다른 날로 옮기자고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는 문득문득 있죠. 그런데 회의가 옮겨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번 주는 좀 편히 쉬겠네, 솔직한 시그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이득이 취해질수록 마땅히 좋아해야 될 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죠. 그것이 자기 욕구에 부합된다라는 것을 솔직히 밝히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과의 상당한 시간이 있었는데 난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전혀 몰라요. 이 사람이 물론 헌신적이고 대단히 이타적인 사람이라서 내가 모를 경우도 있겠죠. 그럼 난 그렇게 많이 내놓은 게 없어야 돼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소시오패스의 징후들이죠. 결국 내가 이 사람만 듣고 있고 이 사람만 만나고 있고 이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없다, 이건 아주 위험한 소시오패스의 신호입니다. 이런 몇 가지들을 소시오패스의 특징들이라고 생각하면 그 이면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안 하고 있느냐를 봐야만 그 사람이 어떤 측면이 있는지, 어떤 나쁜 측면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한테 소시오패스라는 의심을 많이 받아요. 심지어 막 뒤에서 엄청나게 말을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아니에요. 왜냐, 그 사람은 자기가 뭘 원하는가를 정확히 얘기해요. 굉장히 자기 욕구에 솔직한 사람이고요. 심지어는 이 일이 끝난 다음에 내가 얼만큼 가져갔는가도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빚도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가져간다, 내가 이만큼 취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내가 나중에 줘야 될 게 있다는 걸 스스로 밝히는 셈이 되거든요. 그런 사람은 소시오패스 아닙니다. 힘을 이용해서, 동정심을 이용해서, 혹은 관심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복종한다거나 마음 주거나 아니면 마음을 열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마음들 있죠. 나 힘 있는 사람이야, 내 주위에 엄청난 인간들이 있어 라고 하면서 사람을 조종하는 스타일도 있고요. 나 너무 약해, 난 너밖에 없어, 난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만 친구할 거야, 이런 동정심에 기대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이 사람과 함께 무언가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그 마음들, 그 순간들을 다 노리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종류가 있겠죠. 나에게 욕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 욕심을 자극하면서 또 나를 끌고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넓게 보는 연구자들은 이런 욕심을 잘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모든 종류의 범죄자들도 결국은 광범위하게 소시오패스의 범주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나의 가장 아픈 부분, 약한 부분, 컴플렉스나 그 외에 트라우마 같은 아주 안 좋고 힘든 그런 상처들을 주로 이렇게 건드리면서 혹은 어루만지는 척하면서 끈질기게 나를 조종하고 또 착취하는 그런 유형도 있겠죠. 다 종합을 하면 결국 내가 사람한테 끌려가기 쉬운 요인을 알아보고 그걸 이용하는 자들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스라이팅의 순서는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거의 다 나오는 거고요. 뭐 처음에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자각하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착취한다 이런 게 있죠. 근데 순서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 다가갈 때 어떻게 다가가야 되냐는 거예요. 자기를 믿게 만들겠죠. 믿게 만든다라는 게 나의 힘을 믿게 만들든 아니면 나의 재능을 믿게 만들든 결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시스템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믿음 시스템은 복종하는 믿음도 있고요. 연민하는 믿음도 있고 그 외에 내 욕심을 채우겠구나라고 하는 탐욕의 믿음도 있죠. 그러니까 믿음 체계를 잘 건드릴 줄 아는 사람 혹은 그 능력이 심지어 없다 손치더라도 우연하게라도 그 사람 사이에서 상대방의 믿음 체계를 내가 장악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그것을 이용하는 과정들이 또 반드시 포함되겠죠. 믿음의 반대말이 의심이죠. 그러니까 의심 체계가 작동을 해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의외로 어떤 대상이나 어떤 현상을 믿기 시작하면 굉장히 불편한 게 그 의심 체계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되게 싫죠. 내가 무엇에 대해서 믿기 시작했는데 그걸 의심하려면 생각의 양은 2배가 아니라 4배로 많아지고 심지어는 경우의 수에 따라서 제곱으로 많아지니까 8배, 16배로 많아지죠. 생각해보세요. 골치 아픈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 체계를 한번 작동시키면 사람들은 확증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반증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건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히려 생존 기제였어요. 무언가를 믿는다는 건 그 대상과 함께는 다른 특별한 의심이나 쓸데없는 생각 혹은 심지어는 불필요한 행동들을 안 하게 만들어주니까 훨씬 더 목적지향적으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죠. 생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협동, 생산, 그 외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신뢰죠. 그러니까 신뢰 시스템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신뢰를 만들어내는 믿음 시스템이 한번 작동을 하면 의심 시스템이 잘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이걸 역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나는 믿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옆에 있어야 되죠. 다양한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시오패스가 굉장히 좋아하는 유형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머리 좋고 열심히 살고 선하고 정의로운데 다양한 사람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 굉장히 간단하게 얽매일 수 있죠. 두 번째로 소시오패스가 굉장히 조종하기 쉬운 사람들이 정말 모든 걸 다 가지고 심지어는 인품도 훌륭한데 자기가 봤을 때 자기가 별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옆에서 제가 보면서도 저렇게 대단한데 왜 자기를 별로라고 생각을 할까? 어떤 사람이냐면요. 일만 하는 사람. 그 외에 다른 삶이 없는 사람이죠. 굉장한 전문가들. 그래서 소시오패스가 굉장히 가스라이팅을 했다 뭐 이런 것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당해? 라고 하는 또 다른 경우가 바로 뭐냐?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 근데 이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자기한테 감탄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서. 전문가가 일을 완벽히 해내는 사람으로 사전적으로는 정의되지만 사실 꾀바리 심리학자들이 전문가를 그 일을 정말 훌륭하게 잘하는데 하나도 감탄이 없는 사람, 하나도 안 즐거운 사람, 하나도 안 행복한 사람, 자기가 별로이라는 얘기를 듣기 쉽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감탄 많이 해야죠, 자기한테. 그거 어떻게 감탄할까요? 제가 붓글씨를 써봤는데 일주일 만에 감탄하더라고요. 왜?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물론 제 가족이 볼 때는 일주일 전이나 저나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니까 여전히 엉망진창이죠. 하지만 저는 일주일 전에 저와 비교하잖아요. 핵심은 그거예요. 과거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더 나아지고 있다 라는 느낌을 만들어내는 행위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삶에. 그걸 문화, 예술, 취미, 레저 뭐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기도 있지만 어쨌든 무언가 늘 새로 배우기가 있는 사람. 문화심리학자 김정훈 박사님 표현이에요. 굉장히 저는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남의 감탄에 목매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더 확장을 하면 내가 나한테 감탄할 게 별로 없는 사람들, 즉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새로 배우는 것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분야에서 되게 최고의 정점으로 향해 갈수록 오히려 쉽게 불행감이나 만족스럽지 않다는 느낌을 비집고 들어오면서 아주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손절이라고 하는 말 되게 위험한 말일 수 있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거리 두라라고 말씀드리면 손절하는 방법으로 자막이 나가거나 아니면 썸네일 제목이 항상 손절하는 법으로 나가요. 그러면 또 그것만 보신 분들이 너 손절, 너 학교 선생이라서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거리두기라고 하는 거죠. 아주 위급하거나 이런 경우는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손절이죠. 그런데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리두기입니다. 거리두기는 그런데 뭐냐면 훨씬 더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단계에는 대부분 공유 면적 줄이기, 공유 종류 줄이기예요. 핵심은 공유 면적 줄인다. 저 사람과 나 사이에서 시간, 인맥,
취미, 뭐든 사람이 사람의 생활에 있어서 정말 수십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는 확실히 공유하지 않는 거. 또 그 다음에 이게 확실히 공유 안 됐다 그랬더니 이것도 확실히 공유 안 되는 거. 저는 대부분 사람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만날 때는 절대 제 지인을 데려가지 않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저를 통해서 사람을 소개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사람을 통해서도 사람을 소개받지 않습니다. 왜냐? 나중에 공동 피해자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공유하지 않죠. 그런 다음에 또 어느 정도 되면 특정한 시간, 주말은 절대 공유하지 않는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소시오패스다라고 명시하기는 어렵지만 참 소시오패스적이야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과 점점 공유되는 그 항목의 수와 공유되는 범위를 하나씩 하나씩 줄여나가면 그 사람은 어느새 패친 정도라고 서로를 부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멀어져서 공유 면적이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알아서 저의 이용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저에게 가져갈 수 있는 게 많다선 치더라도 저건 옆 동네에 있는 과수원이 아니라 파푸아 뉴기니에 있는 과일밭이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별로 큰 매력을 못 느끼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